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건의와 입장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발표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파우치 수수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신뢰, 개인적 관계의 신뢰가 회복되면서 한 비대위원장의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잠시 후에 그 소식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바로 리벤지.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 바로 살펴보시죠. 더 세진 트럼프 파죽지세입니다. 바이든과 리벤지 매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아이오와주에 이어 뉴햄프셔 경선도 과반 이상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미국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치가 한국을 닮아가는 건지 한국 정치가 미국을 닮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지뢰, 중앙일보 6면입니다. 여권의 갈등 속에 친한계가 급부상했다. 여기서의 친한계는 친한동훈계입니다. 전략 공천지 50곳 새 지뢰로 부상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기사 흥미롭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논란의 김경률 비대위원 거취에 대해서 난 들은 바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른바 용산 행정관 등 용산 출신들과 각 전략공천 지역에서 이 경선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병립 한겨레 신문 5면입니다. 민주당에서 다시 병립형 고개를 들었다. 오리무중 선거제의 야권 일대 혼선입니다. 정말 이럴 거예요? 언제 결정할 겁니까? 병립형으로 회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연동형을 지금처럼 유지할 건지 안 할 건지, 위성정당, 참칭정당 난립하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명확한 입장 표명부터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른바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명확한 입장 표명조차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돌직구쇼의 시사상식 용어인데요. 오늘은 문샷. 어떤 내용일까요? 빅테크 자원의 블랙홀이 된 AI, 구글 문샷까지 정리. 달을 쏘다라는 뜻이에요. 당장 수익 못 내도 과감히 투자하는 구글 정신을 상징하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 문샷까지 정리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인 송영훈 위원, 그리고 장관을 역임하신 진수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종편 앵커를 역임했던 김유정 전 의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걸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달 말 이르면 입장 표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심경 변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신뢰는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회복이 됐고 관계도 확인이 됐습니다. 남은 건 입장 차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라는 문제만 남았다. 그 가운데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이달 말에 나올 수 있다라는 보도도 잠시 후에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작은 논쟁거리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했던 그 발언,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본인도 사과를 했지만 이 용산 일각과 여권 친윤계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나왔는데 단호합니다. 들어보시죠. 사태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가 투구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일까요?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는 정도로 하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거취 논란이라는 얘기조차 들은 바 없다라는 정도로 일절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뜻인데 여권 내에서 김경률 사퇴, 거취를 두고 사퇴해야 한다, 사퇴시켜야 된다, 사퇴하면 안 된다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빗댔고 본인이 결국 사과를 하게 됐죠. 김경률 비대위원. 이번 대통령실과의 갈등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친윤계 의원 A, 당장 사퇴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 PK 중진 의원, 갈등을 봉합하려면 당에서도 김경률 비대위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당 지도부, 하지만 김경률 사퇴할 필요 전혀 없다. 김경률 사퇴 시 한동훈, 윤석열 아바타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렵다라며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지금 당내에서 팽팽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김 비대위원 사퇴는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당의 법률자문위에 소속해 있는 송 변호사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퇴시킬 리가 없고요. 또 김경률 비대위원 본인도 스스로 사퇴하는 일은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퇴를 시키면 이건 국민들께 오해를 사기가 딱 좋습니다. 어떤 오해요? 그러니까 당에 실제로 그런지와는 전혀 별개로 당이 비판할 수 없는 어떤 성역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이 당이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은 정당인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국민들께 받을 수 있고 이게 지금 총선이 7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죠. 아, 그렇겠군요. 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퇴시켜야 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뭐 그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봤고요. 예. 그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 본인도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이틀 전에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사퇴할 거라는 의사를 부인을 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공교롭게도 김경률 회계사의 노빠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은 물러서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백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그 책 제목에 응축해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퍼스널리티를 봐도 저는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김경률 비대위원께 이제 고언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마포을 공천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성동 당협위원장하고는 좀 이렇게 잘 푸시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본인이 결단할 문제입니다만은 나는 이 지역에서 전략공천 받지 않겠다. 당에서 경선시켜달라. 이런 의사표명을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그렇군요. 진수희 장관께서는 또 선배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분 사이의 갈등의 이유이자 본질이었던 게 두 가지 문제 아닙니까? 그게 이제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6글자 금기시되었던 그 6글자를 수면 위로 올린 장본인이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고요. 네. 그것과 연동된 게 이제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서 뭔가 입장 표명 내지는 사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두 가지를 놓고 두 분이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됐었는데 그 두 가지는 저는 연동이 되어 있죠. 예. 연동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자진 사퇴하거나 사퇴를 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은 김 여사에 대해서 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이 갖고 있었던 국민 눈높이라든지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 이슈까지도 그냥 없었던 것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시그널을 아까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 오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을 이끌고 있는 총선 승리를 책임지고 있는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받기가 힘들 거고요. 만약에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를 한다면 그 사퇴 시점은 제가 보기에 아까 앵커가 그 소개도 했지만 지금 대통령실 쪽에서 그 월말쯤에 뭔가 김 여사보다는 대통령께서 이제 연두 뭔가 회견이든 인터뷰를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실 것 같다라는 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대위원이 사퇴한다면 그 입장 표명이 있은 이후에 또 당에서 지금 이제 공천이 시작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에서 전략 공천이자 우선 공천 아마 저 마포 의뢰 지역은 당 공천 기준상으로 보면 우선 공천 지역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난 3번의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 공천 지역으로 먼저 공천이 결정되면 공천이 결정이 되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은 다음에 비대위원을 사퇴하고 이제 선거에 나가서 뛰면 되는 자연스러운 거치 변화가 있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그림 그리듯이 다 예견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김경률 비대위원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의외의 인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단 김 비대위원의 표현으로 따지면 남자들끼리 통화하는 사이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비대위원 임명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짧게 통화하고 수락, 남자들끼리 통화였다라며 우린 남자들끼리 통화하는 사이다라고 또 나름의 관계를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18년 인연이 있다라는 의외의 인연도 나오고 있는데 18년부터라는 거죠. 18년 인연이 아니라 18년부터. 2018년부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를 한동훈 검사가 했을 때 외부의 저격수 역할을 하면서 힘을 실어줬다. 특히 정점은 조국 수사할 때였죠. 조국 수사로 온갖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소회를 최근 밝히기도 했는데 그 국면 때, 조국 국면 때 조국 흑서의 저자로서 참여하면서 사실은 뭐 참여연대라는 진보 진영에서 뛰쳐나와서 이러면 안 된다. 조국은 아니다. 라는 비판을 했었던 이력. 문재인 정권 당시 좌천 탄압받을 때 이른바 방패막이 저격수 역할로 지원을 했다. 두 사람의 정치 현안은 이신전신 관계다. 뭐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김경률 비대위원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이 특유의 신뢰관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남자들끼리 통하는 사이? 이게 무슨 사이일까요? 남자들끼리 통화한다. 남자들끼리도 통화를 하긴 하는데 보통 간략하게 통하죠. 통화를 5초 이상 잘 안 하죠. 안 하죠. 너 어디냐? 네. 알았다. 다 왔어. 뭐, 끊어. 5분 뭐 이런 예, 식으로 하고. 끊어라는 말도 안 하죠.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한다는 건 좀 돈독한 사이라는 걸 돈독한 말하는. 사이라는 거군요. 예. 저도 김진애 코랑 통화를 한 번 했었는데 그때 정말 짧게 한 1분 이내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남자끼리 통화한다. 그리고 또 남자끼리라는 단어를 쓰는 게 요즘 시대에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뭔가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비대위원을 제안할 때 네. 그런 뭐 리스크라는 단어를 꺼내지는 않았겠지만 당의 쓴소리를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수락했다. 그런 뭔가 뭐 남자끼리라는 통화한다는 말이 적절할지 여전히 모르겠지만 네. 그런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수긍한 것이다라는 그 표현상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전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전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수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총선은 결국 외연 확장 싸움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양당이 공교롭게 외연 확장은 못하고 당에서 다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내에서 아무도 서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 외부에서 딱 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쓴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뭔가 외연 확장을 하고 있구나. 외연 확장이 딴 게 아니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중도 보수 아니면 중도 진보층에 어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또
지금 뭐 김건희 리스크를 드러낸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김건희 리스크를 축소시킨 사람이거든요.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있고 예. 그것과 관련돼서 특검법도 있고 민주당은 그걸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나타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단 명품백 수수에 관련해서는 유감 표명, 사과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리스크를 그 정도로 축소시켰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김경률 비대위원이 추구 전략을 제시한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특검법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고 단순히 그 명품백 수수도 사과가 아니라 이거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 시각에서는 이제 저거 봐라 진보 진영에서 온 사람도 저 정도 사과하면 된다고 하지 않냐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저희한테 매우 곤란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사퇴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저희는 뭐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위원장께서 사퇴를 시킬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걸로 보이네요. 성추훈 부의장의 아주 진솔한 분석 흥미롭습니다. 일단 끝나고 60초 이내로 전화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경률 비대위원이 2022년 5월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시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던 발언이 회자되고 있는데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장동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본인의 당군 일의 최대 지적이라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적에 의해서 은폐한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조작을 합니다. 대장동의 주범은 윤석열이다. 이런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짓거립니다. 정말 방해하러 온 거예요. 의원한테 화내고 어딜 노려봐요? 아니 화내지 말라면서요. 지금 본인 모습은 어떠세요? 살짝 푸세요. 승인. 이거 푸시라고. 이런 자세가 안 됩니까? 참여연대 출신이자 회계사 출신, 진보 진영에서 한 축을 시민단체의 축을 맡고 있었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리스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던 인물, 이 발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마포을 정청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이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3연패를 했기 때문에 내리 3번 졌기 때문에 4-3에 12년간 못 이겼었기 때문에 전략공천할 수 있다. 최근 이런 얘기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나가겠다는 이재명 대표 현역 지역구인 계양을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졌는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잘할 수 있는 사람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공관위에서의 이 논의가 검토 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청래 의원을 상대로 김경률 비대위원이 공천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이 질문을 드리려고 아껴놨는데 김유정 의원이 바로 정청래 의원의 마포5 지역의 지역 주민, 네. 투표를 할 투표권이 있는 분이기 네. 때문에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5 정청래 의원을 상대로 한 만약에 본선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주민으로서 봤을 때 한번 해볼 만한 국민의힘 입장에선 승부라고 보십니까? 좀 어렵다고 봐야죠. 어. 예, 그만큼 이제 후보들의 캐릭터와 성향을 떠나서 일단은 이 총선에 대한 구도가 정권 심판론이 워낙 강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이길 만한 뭔가 매력 요인이 있어야 돼요. 상대 후보에게. 그런데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다가 이제 김성동 당협위원장과의 이제 어떤 갈등의 문제랄지 매우 여전히 섭섭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까지 더하면은 기존에 뭐 못 이겼다고 하지만 12년간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그 같이 함께 해온 당원들 동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가지를 일시에 돌릴 만한 그런 그 제스처를 좀 취해줘야 되는데 그거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경률. 그래서 이제 뭐 사과 문자 보내고 제가 당을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성동 위원장은 뭐 내용 증명 보내듯 하냐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더 불쾌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선을 자극하고 또 그 12년 넘게 그 험지에서 당협위원장 하면서 지켜온다는 거는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예.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인품도 좋으신 분이에요. 김성동 전 의원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있는 거지 아마 시쳇말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지역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또 다른 당협위원장이었다면 그래서 모두가 이게 내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고요. 지역위원장이랄지 뭐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녹록한 문제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총선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이 정권 심판론, 그다음에 중간 평가 이런 거라서 그거를 뛰어넘는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예.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번에 이견, 이 갈등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가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이고 복종하는 모습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연출돼서 당 내부에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 표명이 이달 말에 나오고 이걸 이끌었던 요인 중 하나인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을 지역에 공천된다면 과연 어떤 승부가 될지 정치권에서는 매우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당장 공관위에서 두 사람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번 화해와 봉합을 반기고 있습니다. 공관위, 제가 공관위라도 이 두 분의 화해 모드를 반길 것 같아요.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굿뉴스. 이거 약간 옛날 표현, 굿뉴스. 두 분이 그렇게 만나서 공관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린다. 총선 큰 구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당의 법률위에 계신 송 의원께서 볼 때는 만약에 정영환 공관위원장이라면 명분이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 그 전략을 두고 지금 필승의 전략을 짜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이 전략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할 뻔했는데 두 분이 지금 화해하고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다면 공관위원장 입장에서는 정말 굿뉴스 이런 표현 나올 법하겠군요. 그렇죠. 굿뉴스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great, wonderful이죠. 네. 어쨌든 어제 이제 엊그제 이제 잘 화해가 된 거는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기는 공천 또 명분 있는 공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세팅한 공천 룰은 그 둘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회 연속 낙선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추천이라고 하죠. 그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룰을 세팅한 거는 대단히 명분이 있는 게요. 이게 총선하고 월드컵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면은 되게 마음이 아프고 예. 눈물이 나요. 그런 거라서 이게 한국 축구도 90년, 94년, 98년 3번 연속 조별 예선에서 떨어지면서 1승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국내 감독으로는 안 된다? 히딩크 데려왔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승리하지 못한 지역은 그 지역 당원들도 새로운 열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천룰이 상당히 명분이 있고 또 이기는 공천에도 도움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여사 논란 관련 입장 표명을 검토. 대통령실 관계자,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상황이 됐다. 신년 회견보다는 대담 형식이 적합하다라며 신년 대담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에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당이 결정한다면 사과할 의사가 있다라는 사과 의사도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에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건데 보도인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제 불찰로 일이 커져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과를 해서 사안이 해결된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과를 하고 싶다. 하지만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 이슈 커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당 차원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 라는 내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진수 의원님, 뭐가 좀 기류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여사가 사과의 메시지를 사실은 뭐 당에게 밝혔다고는 하나 국민들이 이렇게 밝힌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달 말 대통령의 입장 표명까지 나올 것이다. 인재 영입된 이수준 교수가 그랬잖아요. 이건 빨리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다. 뭔가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 기류 변화가 있는 건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제가 늘 당에 대해서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뭐 사과할 거 사과하고 해명할 거 해명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늘 보면 이거를 키워요, 문제를.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거를 나중에는 가래로도 막기가 네. 힘든 상황을 자꾸만, 저 이태원 특별법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인데요.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하여튼 좌불안석이셨을 것 같기는 해요. 대중에게 나타나기도 힘든 입장이고. 그런데 저 당 쪽에 보냈다는 그 아까 그 화면에 나온 네. 3가지 정도 그 메시지 중에 저는 당에서는 그 마지막 그 문장에 되게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앞부분의 2문장은 그냥 이제 참 죄송하다 뭐 이런 거였는데 마지막 부분은 그 사과를 한 이후에도 이게 문제가 더 커질 것에 대한 이제 우려를 표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게 당 쪽으로 전해질 때 당에 계신 의원님들은 저 3번째 문장에 굉장히 더 신경을 쓰실 거란 말이죠, 다들. 그러다 보니 사과를 하십시오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아마 걱정하시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그 일단 사과를 하면 한 대로 이거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뭐 이거 저거 다른 거 여러 가지를 또 예. 들고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사과가 더 큰 그 후폭풍을 불러올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그 후폭풍이 두려워서 아무런 입장 표명도 안 하고 그냥 계신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오게 되는 이 총선의 그 타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입장 표명을 하시면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하시면서 뭐 지금은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다니까 어쨌든 이 사안에 관해서는 뭐 몰카 공작, 그 함정 취재 이런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마시고 그냥 결과만 놓고 어쨌든 잘못됐고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이 마음만 예. 진정성 있게 담아서 그 말씀을 하시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언제든지 작은 일에도 감동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론은 또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이걸 키우려고 하는 그 기류하고는 또 달리 국민 전체적인 여론이 어떻게 그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조건은 최대한의 진정성을 담아서 다른 변명성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라도 이거는 하고 매듭을 짓고 가는 게 당 전체가 총선에 좀 부담 없이 임할 수 있게 하는 길이고 그래서 총선 결과가 좋으면 그거야말로 정말 그 윤 대통령이 앞으로 총선 이후에 국정 운영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기류가 나타나고 김건희 여사의 이 사과의 메시지도 보도가 되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이후 봉합 국면까지 나타나자 이재명 대표가 김 여사 논란에 대해서 강하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뇌물을 받았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 저게 뇌물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공세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만남에 대해서 정치 쇼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서천시장의 그 장면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 앞에서 그걸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사과로 끝내는 봉합쇼 정도가 아닙니다. 뇌물을 받았으면 수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를 받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그간 나왔던 비판보다 오히려 더 강도 높은 비판을 이 대표가 밝힌 겁니다. 포문을 연 건데 뇌물이다. 뇌물 받았으면 수사받아라. 라는 강한 메시지인데요. 김유정 의원님, 사실 지금까지 어떤 법조계에서의 논란은 그 명품백을 즉각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부적절함은 제기될 수 있지만 이게 과연 그 김영란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 대표는 이 논란을 좀 뛰어넘는 비판을 했어요. 저건 뇌물이니까 뇌물을 받았으니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유감 표명하고 입장을 사과하더라도 야당에서는 계속 이걸 뇌물죄로 엮어서 비판을 할 거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사과해도 더 계속 공세를 할 거 아니냐라는 이제 국민의힘과 그 대통령실의 이제 우려가 묻어나는 부분하고 일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2022년 9월에 동영상이 이제 찍힌 거죠, 소위. 그런데 2023년 11월에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 왜 초기 리스크 관리를 이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특성이 뭐냐면 일을 키우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바이든 날리면 때도 내가 그냥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얘기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한마디였으면 끝날 일을 이게 소송까지 가서 항소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국민들이 다시 이제 그 기억을 상기시키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11월에 공개가 됐으면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이거 유튜브까지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시각적으로 국민들이 이걸 다 바라봤는데 이걸 이렇게 소위 퉁치고 지나가 이런 이제 분노가 있는 거죠. 그거를 완곡하게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 걱정, 국민의 눈높이 완곡하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걱정입니까 이게?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봉합하려고 했다는 게 왜 이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게 국가기록물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럼 뭐 교통사고도 빗대기도 하고 주거침입도 빗대기도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사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게 진정성으로 느껴지려면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 방어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교통사고 빗대고 뭐 주거침입 빗대고 피해자다 이런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다 국민들이 보셨는데 그리고 이게 국가기록물로 지정이 되려면 2022년 9월에 몰카는 찍혔는데 언제 지정이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 이걸 국가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이런 변명들을 하니까 이게 화를 더 부르는 거고 민심의 불을 지르고 기름을 끼얹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네. 관리할까? 그래서 사과건 유감이건 민주당에서 그렇게 꺼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성치훈 부의장 얘기하신 대로 김경률 비대위원이 프레임 전환하는 역할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닌데 그조차도 사과를 하냐마냐로 지금 이렇게 돼버려서 좀 황당하죠, 이거는. 김주영 의원도 이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이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인사에도 뭔가 관여하는 듯한 그걸 받았다. 이제 네. 뭐 그거는 영상이 찍힌 게 없으니까요. 뭐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이걸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주고받은 SNS가 또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 명품 백도 사진도 또 보냈어요. 그러면서 약속이 잡혔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통상의 경우에 이거 뭡니까? 이 사진을 왜 보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실 상식이 맞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아무 얘기 없었고 날이 잡혔고 그리고 약속을 잡고 온 건데 이거를 과연 몰랐을까? 이런 의구심까지 이제 더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 일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듭니다. 예, 이게 뇌물이다라는 이재명 대표. 앞으로 야당도 이것을 새로운 뇌물 프레임으로 공격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게 정치권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김용 부원장이 뇌물죄로 기소가 됐고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에서도 100억이 넘는 뇌물 혐의 혹은 뭐 제3자 뇌물 혐의가 제기됐잖아요. 앞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저 명품백은 뇌물이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당신들에게 제기된 뇌물 액수와 혐의는 더 큰데 이른바 뇌물 대 뇌물의 프레임이 좀 전개될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는 뇌물죄가 어떻게 됩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이 사안은 직무 관련성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 부인이 공무원인 것도 아니고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직무 관련성은 뭐 더더욱 의문이고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도 이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어떠한 그 공격의 목적으로 여러 가지 뭐 선동성 멘트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 좀 선을 가려서 해야죠. 그리고 물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가 좀 정의 구현이 돼야 되고 지금 재판을 몇 년씩 하고 이런 현상도 빨리 좀 시정이 돼야 돼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에 상응한 처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잘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 자체가 사실 함정 취재에서 비롯됐잖아요. 이 손목시계에다가 그 몰카를 숨겨가지고
그 경호를 뚫고 들어가서 그렇게 촬영을 했다는 건데 이건 정말 보통의 악의성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그 최아무개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 동아일보에서도 며칠 전에 그 송평인 논설위원회 칼럼에서 잘 지적을 해주셨던데 이분이 이제 2014년에도 북한을 방문하고 뭐 여러 번 북한을 방문해서 다녀와서 하시는 얘기가 그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 뭐 가정교회가 뭐 500개가 넘게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다니신다고 해요. 예. 그게 이제 북한의 어떤 그 체제 선전용이거든요.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이 어떤 대단한 의도성을 가지고 손목시계 몰카를 숨겨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촬영을 했다. 그건 대단히 취재윤리상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권 언론에서도 그런 영상을 쓰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그 김건희 여사의 대응이 부적절하긴 했죠. 그 부분을 뭐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안 전체를 좀 균형 감각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뇌물죄는 너무 나간 거다.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뇌물죄를 언급할 자격은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재판 빨리 받으셔야죠. 재판 빨리 받아라. 예. 자, 앞으로도 이 논란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총선 레이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대학생 대 해병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학생을 만났고요. 이재명 대표는 해병대를 찾았습니다. 경쟁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학생 대표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께 대학생 공약 노트를 전달하겠습니다. 대학생의 미래. 그 고도 성장기가 끝난 지금에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들은 저에게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고요. 지금의 청년 여러분들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실제로 매우 큽니다. 몇 학년이세요? 1학년, 이진영님. 단체 사진 그냥 한번 찍자는 말씀이십니다. 흥미로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운동권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고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송 변호사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선명하게 이번 총선 아젠다로 내걸고 있는 것이 8.6 운동권 청산 아닙니까? 예. 물론 뭐 그분들이 과거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기여를 하신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정치권 전체에서 이제 8.6 운동권이 지나치게 장기간 혜택을 향유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대 순환도 안 되고 세대 교체도 안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민주화 운동은 하셨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를 본인 스스로 그 사회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국리민복, 실용, 민생 이런 것에 관해서는 굉장히 뒤처진 모습을 보여왔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많은 그동안의 걸림돌이 되어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8.6 운동권에 대해서는 미안한 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아주 그 말을 좋게 들었는데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들께는 청년들께는 미안하다. 사실 지금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40대 이상 되는 기성세대는 지금 20대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 문제들을 제대로 풀지 못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미안함을 가지는 게 맞고 그 미안함 위에서 대책을 고민하고 실현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해병대를 찾았습니다. 그 장면도 보시죠. 청룡의 청룡부대를 방문하게 됐는데 청룡의 기상으로 올해 좋은 일 많기를 바랍니다. 요새 청룡들이 비데 사용을 좀 좋아하는데 화장실 비데가 20%밖에 안 됩니다. 저는 비데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상적인 말씀이 비대를 좀 늘리시면 좋겠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지만 지금의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춘 부의장님, 야, 이재명 대표는 해병대를 찾았는데 네. 야당 대표에게 요청을 했어요. 비대 좀 늘려달라. 네. 요즘 군대는 비대가 있나 보죠. 제가 03년도 군번인데요. 네. 뭐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좋아졌네요. 많이 좋아졌네요. 예. 비대도 근데 복지는 점점 늘어나야죠. 아, 그럼요. 좋아져야죠. 비대도 필요하죠. 시정책 늘어나야 되고 서로 네. 저렇게 군 부대를 방문하고 서로 이렇게 정책 얘기도 현장에서 듣고 그러면서 정책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 군부대를 방문하신 건 전 적절한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군부대 방문은
잦으면 안 됩니다. 잦으면 안 된다. 예, 군부대에 있는 장병들은 고생하죠. 정치인이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고생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오면 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싶고, 번은 족하다. 예,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너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너프. 예, 전 그 아까 한동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운동권 그거 발언 조금만 네네. 예, 얹고 싶습니다. 그게 아마 그 임종석 전 실장이 운동권 용태론을 말하는 운동권 사퇴론을 말하는 한동훈 맞아요. 비대위원장에게 우리에게 고마워해야지 왜 그러냐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딱 저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군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이 쿨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본인에 대한 공격을 꼭 기억하고 있다가 저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져야 될 감정은 미안한 감정이 아니라 고마운 감정이어야죠. 뭐 그분들과 함께하지 못했다고 해서 미안해할 필요는 없죠. 그 대신에 그분들이 이룬 뭐 민주화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그 아마 임종석 전 실장이 공격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때 80년도 때는 유치원생이었다라고 반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동권 사퇴론을 주장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운동권 세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대응을 할 때는 그런 식의 대응보다는 운동권 정치가 지금까지 어떤 실명을 좋았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쪽으로 간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저런 말이 좀 무색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치훈 부의장의 논평 중에 운동권에게 고마운 마음은 있을 수 있어도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은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분석이 참 흥미롭군요. 김 의원님. 이제 그 광주 민주화 항쟁 그 당시에 나는 유치원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독립투사나 애국 열사들하고 동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그분들께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고마워하잖아요. 그 뜻을 기리고 묵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린 586 정치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비판하기 위해서 민경호 비대위원, 김병률 비대위원 쌍두마차 체제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한 사람은 하차돼버리고 김병률 비대위원이 지금 저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그걸 또 폄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그 정치 세력들도 언젠가는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일시 한 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선언한다고 그게 또 100% 바꿔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본인이 미안해할 마음이 없다는 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 시절에 고생하면서 이루어왔던 그 민주화 과정에서 그분들의 어떤 역할이나 공로도 충분히 인정받아야 되고, 그걸 또 굳이 애써 이렇게 폄훼하면서 비교하면서 이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 한마디 하면 안 돼요? 진수희 장관님. 그분들 기득권 너무 많이 오랫동안 누렸어요. 운동권이요? 네, 그러니까 젊어 한때 그 운동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걸 평생 셀프 훈장으로 삼아서 너무 기득권을 오래 누리고 있어요. 저는 그 고마운 마음 가지라 그랬는데 그 고마운 마음 시효 이미 지났다고 생각해요. 공소시효 지났다. 네, 유효 기간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득권을 누리면서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고생했으니까 뭘 해도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름까지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 송영길 대표 같은 그런 사건도 벌어지고 전당대회 때 돈 봉투를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는 이런 게 일어나니까 그 비난을 하는 거고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 586 운동권 그 척결, 저는 저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저 이슈는요. 국민의힘의 지지를 잘 안 보내고 있는 중도층, 무당층에게도 굉장히 소구력 있는 그런 저는 이슈 파이팅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 붙이면 1985년생 이준석 당대표가 아웃되고 저희는 갈라치기라고 많이 비판도 했습니다만 청년들 표심 잡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대선 때. 그랬는데 띠동갑 1973년생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세대교체를 이야기하고 청년 마음 잡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우상호 의원을 취재를 했었는데 이번 선거에 불출마했는데 이런 얘기를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이 영광을 누리겠냐 라는 말도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이 되는 방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공천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음주 전과 혐오 발언,
기타 등등등에 대해서 단호하게 공천을 안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이 룰은 이 대표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음주운전 등 5대 혐오 범죄 규정해서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던데요.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만 거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재판을 계속 받으시고 있고 수사를 받으시고 있는 데다가 전과도 여러 개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5대 기준에는 하나도 걸리시지가 않네요.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실까? 저는 우려가 되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이 논란은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일고 있는 논란인데 공관위원장이 여러 가지 단호하게 공천을 안 주겠다라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대표는 다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음주 전과는 몇 년이 지나서 안 되고 여러 가지 혐오 발언 논란 등도 해당이 안 되고 정작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의 혐의도 해당이 안 되고 3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다 무죄다라는 것들이 교묘하게 이 대표는 예외적으로 다 잘 짜여진 공천 룰이다. 한 비대위원장의 비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이건 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저기 증오 발언은 이재명 대표는 해당이 안 되나요? 뭐 형수 욕설이나 이런 거는 혹시 해당 사항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이재명 대표는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 저는 조금 궁금하고요. 일단 어쨌든 저 기준을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짜여진 것처럼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그 면허 취소가 되면은 바로 아웃. 그다음에 뭐 10년 전 소급해서 10년 전 이내로 2회면은 아웃, 뭐 15년 전이면 3회 아웃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가 2004년에 있거든요. 거의 한 20년 정도 됐어요. 안 걸리게 세팅이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성범죄, 뭐 음주운전, 직장갑질, 뭐 증오 발언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굉장히 나쁜 행위들이죠. 다 공천 배제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은 뭐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공무원 자격 사칭 이런 것들은 과연 공천 배제 대상이 아닌가? 저는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어쨌든 그 나란 일을 하고,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공적인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죄 또는 그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는 범죄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공천 배제 기준에 또 그런 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출마를 하게 되면 이런 논란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이 불출마를 해야 이런 민주당의 공천룰이 공정하게 세팅됐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민주당 공관위에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 중이기 때문에 3심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을 하겠다. 그렇다면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그리고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민주당의 의원들은 공천을 줄 거냐. 예를 들어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 공심위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치훈 부의장님. 과거에 비해서 많이 후퇴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가 2012년에 아까 말씀드린 임종석 당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당시 정치자금법으로 1심에 유죄가 나오셨었는데 그걸로 사무총장직까지 사퇴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법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높였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양당 전부 저 아까 음주도 말씀하셨는데 양당 전부 이 공천의 허들이 너무 낮아지고 있어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민주당의 기준을 지적하는 건 솔직히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국민의힘 기준은 이재명 대표는 통과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입니까? 지금 국민의힘 기준도 상당히 허술하거든요. 음주만 볼까요? 음주 아까 뭐 15년, 20년 말씀하셨는데 지금 왜 공교롭게 그 얘기가 나오냐면 민주당은 15년 3회, 10년 2회고 국민의힘은 20년 3회, 10년 2회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2004년에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20년 전이니까 그거 피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1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기준도 그 20년 전이라도 20년 안에 3회까지 해야 배제가 되기 때문에 매우 허술한 기준입니다. 지금 뭐 실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요? 민주당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요. 그럼 국민의힘은 지금 정진석 의원 사자 명예훼손으로 1심 실형이 나왔습니다. 공천 배제할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지금 민주당의 공천 기준만 저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 건 저건 여의도 사투리라고 봅니다. 양당 모두 공천룰이 허술해졌다. 자, 그 가운데 이 논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대표 할아버지 이거 구매입니다.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얘들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교정해 주세요. 할아버지 아닙니다. 이 대표가 할아버지냐 아저씨냐의 논란. 아이들 눈에는 할아버지로 보입니다. 아이들 선생님 눈에도 할아버지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아저씨다라고 교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은 상황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 대표에 가까운 사이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여러 친명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겠다고 나서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비명 현역 지역구에 친명 자객들이 가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은데 말이죠. 정청래 최고위원이 무려 예비후보 6명의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제 민주당 현역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 민주당 A의원 의결권을 가진 최고위원이 후원회장 맡는 건 특정인에 대한 편들기 반칙이다. 심판이 코치를 겸하는 것과 같다. 라며 후원회장 내려놔라 당직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당에는 이른바 찐명 대전 출사표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 당대표 인정하지 않은 정치인은 심판하라라며 현역 비명 의원을 저격했고요. 이동주 후보는 이 대표를 지키겠다. 이연희 후보는 기득권 연장을 깨겠다라며 이 찐명 출사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문석 후보는요. 수박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라며 상대 후보에 대한 발언을 했지만 적격 판정이 나와서 논란이고요. 어제까지 서대문 갑에 있다가 다음 날 바로 성남으로 지역구로 옮기며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의 심장, 이재명의 꿈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청래 최고위원 중에도 수석 최고위원의 6명 후원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수 의원님? 후원회장도 많이 맡으셨네요. 그러니까요. 후원회장 맡아달라고 요구했던 의원들도 제가 보기에 참 한심한데요. 저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자객 출마죠. 저런 형태가. 예. 저거를 현역 국회의원들이 저러는 걸 보면서 참 배지가 좋긴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낯이 좀 뜨거워지는데 지금 저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자객 출마 의원들이 지금 막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는 저걸 보면서 저거는 사실은 자객공천, 표적공천은 당대당 경쟁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당 내에서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그 정치 도의에 제가 보기엔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고 저게 당내 통합을 막 뿌리부터 져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업무에 복귀하면서 첫 일성이 당내 통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대표로서 저렇게 기형적인 비상식적인 출마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그 엄중하게 좀 책임을 묻고 제동 장치까지 저는 불이익을 주든지 하는 방식으로 경선 때 저는 제동을 마련을 해야만 당내 통합에 신경 쓰겠다고 한 본인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야지.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에 있으면서 쭉 해온 이 일련의 정치적인 행위들을 보면 정말 말 따로 행동 따로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이 당내에 저런 그 안 좋은 모습들이 드러나도 그냥 구경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자신이 뭐 이득을 취할 수가 있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는데 조금 세게 말하면 약간 즐기시는 것 같고 그러다가 취할 거 다 취하고 난 말미에서 그냥 하지 말아라, 그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어물쩍 그냥 한 말씀 하고 지나가고 저거는 당 대표로서 리더십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민주당 전체 통합에도 상당히 그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당 대표의 권한으로 분명히 뭔가를 그 제동을 걸으셔야 한다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의 공관위에서 공천 결정을 하더라도 절차상 최고위에서 최종 공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석 최고위원이자 친명 최고위원이 정청래 최고위원이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라고 하면 권리당원들과 강성 지지자들에게 일종의 상당한 붐업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찐명 정청래 최고위원의
후원회장이 편파적일 수 있다는 당내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지역도 굉장히 전국적이에요. 어떤 지역의 후원회장을 맡아나 봤더니 서울, 인천, 김포, 부천, 부산, 목포 전국적으로 6명의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김정우 의원님, 이 공정한나가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최고위원들이 보통 그 후보자들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합니다. 맡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 상황이라는 게 뭐 마치 예전에 친박, 비박 뭐 하듯이 친박 간별사도 있었고 이랬는데 굉장히 첨예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후보들도 막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온 난립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저도 무심결에 이렇게 찾아보게 된다니까요. 네. 예비후보 등록한 그 지역에서 누가 과연 친명인가 이렇게 찾아보게 돼요. 그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공평하게 뭔가가 진행이 되려면 네. 그 재심 청구할 때도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고요. 이를테면 이의 신청해서 재심했을 때 그리고 최종 이제 공천할 때 두드리는 기관도 한마디로 최고위원회인데 소위 저희가 뭐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만은 뭐 1등 득표자니까 수석 최고위원으로 편의상 부르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분이 예비 후보자를 이렇게 후원회장을 맡으면 헷갈릴 수 있죠. 헷갈릴 그리고 수 있다. 예, 정확하게 뭔가를 후보 경선할 때도 그 당원들의 표심을 흔들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하냐라는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의 뭐 그런 그 하소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중심 잡고 네. 그 요구를 안 했으면 안 받아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하신 전국적으로 분포된 후보들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후보가 본인 이름하고 후원회장 이름이 같은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서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정청래 의원이 목포에 출마하나 뭐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제가 순간 흠칫했는데 보니까 이제 강조를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정청래 이름이 이렇게 크군요. 네, 그래서 제가 후원회장 정청래. 순간 이랬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뭐 그 적격 부적격 기준이랄지 공천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 과거보다 많이 후퇴한 건 사실이에요. 네. 기소만 돼도 공천 안 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소위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들이 바로 저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지도부에서 뭔가 조금 중심을 잡아줘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과연 이게 공평한가? 충분히 저는 의문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 변호사님, 이게 그 흥미로운 현상인데 지금 보세요. 친명 도전자가 비명 지역에 도전장을 내밀며 당원 같은 동지인데 저거 아주 썩은 수박, 썩은 거 아예 뿌리 뽑아야 돼. 등에 칼 꽂은 사람, 심장을 지켜야 돼. 이러고 있는 상황에 친명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아까 보시잖아요. 큼지막하게 포스터에 정청래 도장을 꽝 찍어주면 이게 뭐 헷갈릴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서열 정리 뭐 그런 것 효과 있는 거 아닙니까? 일로 가라. 저는 그래서 우리 김유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의식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당내에서 이거는 좀 질서를 잡아야 돼요. 특히나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친명 비명 나눠가지고 당내에서 지금 자객이라는 표현이 횡행하고 있잖아요. 이거 쓰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해서 못 쓰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수희 의원님께서 아까 좀 전에 자객 공천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자객 공천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 표적 공천이라고 했거든요. 그 이 용어의 유래 자체가요. 2005년 그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온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고이즈미 총리가 우정국 민영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우정국이 예금, 보험 이런 게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정국 민영화에 자민당 중진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 중의원 해산을 하고 총선을 치러요. 이때 그 우정국 민영화에 반대한 자민당 의원들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거나 신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이즈미 총리가 소위 자객으로 붙인 사람들이 한 30명이 넘어요. 그때 자객공천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고 한국에 수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객공천의 원조는요. 이게 정책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우정국 민영화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가지고 자객공천이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같은 당 내에서 노선의 차이는 없는데 단지 누구에게 줄 서 있느냐만 가지고 자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사실 그 용어의 연원에도 맞지 않고 당내에서 당원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요. 그 자객공천이라는 단어를 당내에서 자객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도 이 자객을 붙일 때는 어떤 정책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고 그런 거에 대해서 소극적인 상대당 후보에게 자객을 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좀 명분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친명을 자처하는 분들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누구를 지키겠다. 사실상 누구누구한테 지켜달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 지켜달라는 거다. 저는 정치권에서 누구누구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치고 그 사람을 지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네, 문재인 정권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지키겠대요. 예. 다들 총선에 나오면서 저는 그때부터 느낀 게 문재인 대통령이 힘이 제일 강하신데 예. 힘이 약한 분들이 뭘 지키겠다고 말하는 건지 누가 누굴 지키냐. 예, 이해가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제일 강하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분들이 말하는 게 민주당스럽지 않은 후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발언 자체가 너무 민주당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민주당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도 있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민주당 안에 민주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스럽지 않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스럽지 않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저분들의 일부는 2020년 21대 국회 때 공천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배지를 다신 분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친문이 주류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친문 주류 때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이 지금 다시 또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요직을 맡았던 분들을 민주당스럽지 않다고 공격을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아무리 정치의 그 도의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저는 그분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추윤의 돌직구였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엔 총선 점퍼를 입었습니다. 당에 확실히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이제부터는 총선 점퍼 입고 다니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그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훈 한동훈 화이팅 한번 하자. 이건 나한테 뭐 저는 20일에 되면 처음 줬어요. 빨간색. 뭐 내일부터 입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비대 1위 비대. 지금부터 입고 다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총선 점퍼를 입고 다니겠다, 본격적으로 총선 모드를 시작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최근 이뤘던 대통령실과의 이른바 불화 갈등도 다 이제 봉합을 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새 로고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로고는 이랬는데요. 더불어가 좀 작게 위로 올라가고 색깔도 좀 바뀌었습니다. 보라색이 좀 더 진하게 들어갔고 초록색도 좀 들어갔죠. 3색 깃발로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가 이재명 대표의 퍼스널 컬러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겨울 쿨톤으로 판정됐다며 2021년에 차가운 촌남자로 불러달라라며 저렇게 이 대표의 퍼스널 컬러를 공개했던 바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 색깔 그대로 퍼스널 컬러가 좀 영향을 준 것 같군요. 쿨톤, 겨울 쿨톤. 송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 대표의 퍼스널 컬러가 좀 반영된 것 같습니까? 그래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색깔도 색깔인데 저는 글씨를 더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칭은 원래 그 문재인 대표 때 만든 거 아닙니까? 네. 문재인 대표가 직접 인재 영입을 한 손혜원 전 의원이 그 당시에 주도해가지고 만든 당명이 저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당명은 쉽게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당, 또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이 있었듯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브랜드예요. 그래서 저 더불어라고 하는 글자가 원래는 민주당이라는 글자와 나란히 그리고 같은 크기로 있었습니다. 그랬던 더불어가 지금 위로 올라가서 작아졌잖아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니 블루가 좀 줄었다는데 이니 블루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니 블루잖아요. 그러니까 문 색깔을 빼고 이재명 대표 퍼스널 컬러 색깔을 강화했다? 제 생각을 좀 보태보면은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이재명 대표는 저기서 더불어라는 이름도 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위로 올라갔죠. 그런데 현재 민주당의 역학구도상 친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그러나 탈색은 시키고 싶고 그래서 나온 로고가 저렇게 더불어라는 글씨가 작게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총선 점퍼 착용 장면 그리고 민주당의 로고가 바뀐 장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3시대도 꿈틀꿈틀합니다. 주제 공개하죠. 두 개의 중텐트, 이제 그늘막에서 작은 텐트 정도는 됐습니다. 제3지대 블루스.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이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개혁신당이 한국의 희망입니다. 한국의 희망이 개혁신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합니다.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 활동을 같이 하기로 합당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실무적인 협의를 바로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제3지대인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도 합당에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석현 창당준비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미래대연합과의 협력관계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2월 초에 하나의 당을 창당할 것을 목표로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이 하나의 창당을 추구한다면 시도당 대회를 따로 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 선택,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고 나아가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이룬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각계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제3지대들이 속속 모이는 모양새입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전 대표의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었던 미래대연합의 합당이 합의가 되는 모양새, 그리고 방금 보셨듯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 이준석, 양양자 두 세력도 합당을 동의했습니다. 일단 두 개의 작은 중텐트는 완성이 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의 이른바 세력화는 아직 좀 갈 길은 남아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꽤 오래전부터 이번 총선에는 출마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한 말을 쉽게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터에 꽤 많은 동지들이 여기저기 출마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광주 시민을 비롯해서 좀 더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저도 더 깊게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쪽에서는 중텐트 치지만 저는 단계적으로는 빅텐트 치는 결과를 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떤 취지인지 알겠지만은 중텐트니 이렇게 국민에게 다소 피로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좀 부담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빅텐트를 얘기하시면서도 각자 개별적인 창당 분위기에 너무 주력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갈등은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이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건 약속 대련이고 그러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설픈 봉합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라며 총선 끝나고 미국으로 주랭난 쳐야 한다라는 설도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3일 천하도 못 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 김경률 회계사가 물러나게 되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오랜 직장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본인이 위촉한 비대위원을 버린 게 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따르지 않게 되겠죠. 오히려 어설픈 봉합으로 진퇴양난의 지점에 빠졌을 것이. 한동훈 위원장은 3일 천하도 아니고 지금 하루 만에 눈밭에서 눈 맞으면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한동훈은 3일 천하도 아니었다라며 약속 대련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진수희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갈등은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이 사전에 짜고서 국민들 앞에 일종의 정치 쇼를 약속 대련을 보여준 것이다 라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실 뭐 별거 아니다. 3일도 못 가지 않았냐 이런 비판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근 갈등 상황을 약속 대련으로 보고 싶은 거겠죠. 이제 이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두 분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정말 국민들이 또 당원들이 원하는 차별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간다면 사실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다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제3지대는 상대적으로 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걸 조금
해서 저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어젠가 저 개혁신당하고 한국의 희망이 합당을 선언했잖아요. 저는 애초부터 제3지대의 구도는 그 이준석 개혁신당이 양양자 대표하고 합치는 거가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제 통합의 마지노선이 될 거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굉장히 진일보한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이 거기에 저는 금태섭의 새로운 선택까지 이제 하나의 그 당이 만들어지는 요걸로 제3지대 구도의 재편은 이제 완성이 된다고. 이낙연, 금태섭, 조홍천, 이원욱, 김종민. 예. 그래서 결국은 당 색깔도 보시면 저 주황색은 붉은색 계열이고요. 그러네요. 저쪽은 또 푸른색 계열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 총선은 정의당을 제외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어쨌든 4당 체제, 정의당 포함하면 5당 체제로 선거를 치르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렇게 봅니다. 네, 송 변호사님, 이전 대표의 비판을 요약해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차피 윤 대통령의 아바타 아니냐라는 주장과 맥을 닿아 있습니다. 약속대로는 한 거고 그나마도 3일도 못 갔다. 그런데도 해코지 당할 거니까 주랭랑 쳐라라는 조언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꾸 본인이 자꾸 그렇게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약속 대련이라는 발상이 나오는 거죠. 제가 어제도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만약에 저게 약속 대련이라면 그걸 다 간파하시죠. 그 속아 넘어가실 우리 국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정말 이런 발언은 이제 그만했으면 하고요. 사실 약속 대련이라고 한다면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 손잡고 그 군사분계선 한 발짝 넘어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 게 약속 대련이라면 약속 대련이겠죠.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뭐가 개선된 게 있습니까? 남북 연락사무소는 폭파됐고 지금 북한은 계속 핵과 미사일을 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 대련이라면 그런 게 약속 대련이고 이준석 대표가 그런 걸 비판해야지 국민들께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전 대표의 한동훈 때리기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치권 관계자,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파열음을 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면 국민의힘이 개혁적인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탈당 명분도 사라진다. 진수희 장관의 분석과 일치하는군요. 정치인 이준석의 존재 가치가 한 위원장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다. 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글쎄요, 송 의원님.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이준석 전 대표는 뭐 같은 캐릭터다 혹은 뭐 같은 예를 들어 중량감이 있는 체급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다르죠.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00석이 넘는 여당을 이끌고 있는 현직 여당 대표고 사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현재 원내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한국의 희망하고 합당하면은 한 석이 생기는 거죠. 둘의 체급 차이는 현저하게 있고 그다음에 정치를 하는 방식도 다르죠. 한동훈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그 궁중 암투 이런 거 끝내자. 그다음에 뭐 삼국지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고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아직도 평론을 하듯이 정치를 해요. 지금 본인이 당을 만들었으면요. 당의 비전, 노선, 정책 이런 자기 것을 설명해야지 네거티브를 한다고 해서 그 네거티브가 자기에 대한 포지티브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까지 해봤고 그렇게 큰 경험을 했으면은 좀 더 성숙한 정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볼 때마다 항상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민주당으로는 선거 어렵다, 정권교체 어렵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거대 야당 민주당이 대안으로 인정받거나 견제 역할을 충분히 하거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도덕적 문제와 사법 리스크에 눌려서 검찰 공화국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호남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김대중의 민주당은 죽었습니다. 이달에만 3번째 광주 오셨잖아요. 신당의 호의적인 느낌을 받고 계신지. 당연히 당혹스러워하시고 정권 견제나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신 걸로 보입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호남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금태섭 전 의원은 앞서 문제 제기됐던 민주당의 공관위, 이른바 공천룰과 관련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지금은 새로운 선택의 대표죠.
공관위가 이재명 아바타냐 아니냐라는 불만이 민주당 내부에서 터져 나온다. 이거 약간 그 유행어인데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했던 거랑 똑같은 유행어인데 이재명 아바타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비판. 그 뒷문장 제가 못 읽어서 그런데 피디님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못 봤어요, 성대모사 하느라. 총선 후보자 적격 부적격 판정. 친명은 다 살아나고 비명은 다 떨어진다. 앞서 나왔던 문제 제기를 또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김 의원님. 글쎄, 친명은 다 되고 비명은 다 떨어졌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공천은 안 됐죠. 네, 공천은 아닌데 이제 소위 그 예비 시험이라고 할까요? 걸러내는 거, 적격 부적격 한 600여 명 중에서 한 뭐 20 몇 명인가가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사실은 조금 왜 부적격이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일자 한번 거르는 과정에서 이거는 조금 편향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에 그 시흥시장 했던 분, 김유식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왜 부적격이지? 라고 이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문제 제기했던 최성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저쪽으로 넘어갔죠. 야. 미래대안합 쪽으로. 새로운 미래 쪽으로 넘어갔죠.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빗대어서 이제 금태섭 의원이 전 의원이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이명백 공관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거는 예비 시험이고 공관위에서 또 엄격한 기준으로 걸러낸다. 네. 그걸로 끝이 아니다. 공천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겠죠. 그러나 이런 의구심들이 계속 늘어난다거나 공천 실제로 과정에서도 이건 아니잖아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이제 그거는 저쪽 3당에 힘을 실어주는 결론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양당하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신당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신당은 양당하게 달려있다. 흥미로운 음성이군요. 성춘 부장님, 금태섭 전 의원의 저 지적은 그 명백히 안철수 당시 후보가 했었던 표현을 약간 패러디한 거 맞죠? 예, 그런 이재명 아바타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그렇죠. 그런 것이기도 하고 저는 금태섭 의원한테 이런 딱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당의 지금 공천 기준이 매우 허들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 동시에 비판하셔야지 왜 민주당만 비판하시냐라는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 공천 공관위의 기준을 비판하면서 뒤에 얘기는 적격 부적격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다른 거거든요. 공천과 적격 부적격은 그렇죠. 다르다. 적격 부적격은 매우 낮은 허들이고 더 높은 허들 공천의 기준이 있는데 그 높은 기준 허들마저도 좀 요즘 낮아져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제3지대 분들에 대한 평가보다는 평가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김태섭 의원도 민주당에서 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는 김유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결국 제3당의 공간은 양당이 하게 달렸다. 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 결국 이낙연 전 대표께서 나가신 것도 민주당이 그 다른 목소리를 좀 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은 그 다른 목소리를 포용하면 제3지대 민주당에서 나간 분들의 제3지대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다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하다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김경률 비대위원도 나타나고 한동훈 위원장도 좀 스탠스를 바꾸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의 공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정치적 공간이 사라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던땡 논란이라든지 뭐 약속대로들 계속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약속대련, 저 약속대련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면 약속대련이라는 것은 맨손 주먹으로 할 때는 합을 맞춰서 안 다치게 하는 거고요. 그렇죠. 칼로 할 때는 가짜 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대련 진짜 칼로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칼로 했다. 서로 지금 상처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칼로 하는데 어떻게 약속대로는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보기에는 제3지대, 본인이 차지하고 있는 제3지대의 공간을 국민의힘 측에서 줄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거고 그럼 민주당도 민주당만 잘하면 민주당에서 나간 제3지대는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북한이 신형 전략 수당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공개했는데 이름이 불화살입니다. 불화살. 굉장히 직관적인 이름이기도 하고요. 정말 불을 뿜으며 전략 수당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나왔고요. 어제 우리 합참이 북한의 미사일을 신형 미사일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정체는 조금 전 북한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불화살 3-31
이에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후 열흘 만에 이 전략 신형 미사일 불화살을 발사한 겁니다. 이 상당히 좀 위협적인 신무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타깃을 명확하게 따라가서 강력하게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입니다. 또 하나의 미사일이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이름이 불화살이다 라는 직관적인 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국정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죠. 북한이 해킹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 해킹 비중이 우리나라를 향한 해킹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 지난해 공공분야 대상으로 해킹 조직 공격 시도 하루 평균 162만여 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격의 주체는 북한이다. 80%가 북한이고요. 중국이 5%라는 건데 저 중국도 북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북한이 점점 더 이 대한민국의 공공 분야를 타깃으로 해킹 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우리 국정원의 발표였습니다. 국정원이 저 배후를 못 밝힌 해킹 공격까지 친다면 해킹 시도는 더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국정원의 백종욱 3차장, 북한 해킹 조직은 김정은의 지시와 관심에 따라 공격 목표를 변경하고 있다.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라고 우려를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식량난을 해결하자라고 했는데 안 됐고 해국력을 강화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 국내 조선업체의 설계 도면 등을 해킹으로 빼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무인기 때도 우리 무인기 엔진 자료를 수집했다라는 것은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해킹 공격을 하고 있고 그 뒤에는 김정은이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건데 이 북한의 사실은 장관님, 네. 해킹 실력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손을 꼽힐 정도로 해킹 실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의 공공 분야가 그 해킹의 타깃이다. 그 증가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해킹 수준, 해킹 실력 보도되는 걸 보고 저도 깜짝깜짝 네. 놀랐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민족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저 타겟이 우리라는 데는 섬찟한 거죠. 섬찟하고 굉장히 두렵죠. 네. 거기다가 제가 최근에 드는 걱정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 관련해서 이거를 왜곡시키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네. 것 같아서 국정원 쪽에서 저걸 단단히 방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과 몇 주 전 9.19 군사 합의가 일부 조항이 무효화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안전 핀이 뽑혔다라는 우려와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9.19 군사 합의가 문제가 아니라 정작 그 평화 합의를 해놓고 이면에서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섬뜩한 공격을 계속해서 증가시켜 왔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는 9.19 합의가 아니라 이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정치에 미칠 영향은 큰데 트럼프 변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뉴햄프셔도 트럼프가 과반 이상 승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 want to thank everybody. This is a fantastic state. This is a great state. She did very poorly, actually. She had to win. This race is far from over. There are dozens of states left to go. 54.4. 과반 이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했습니다. 아이오와에 이어 이 뉴햄셔에서도 공화당 경선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김정호 의원님.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현 대통령과의 리벤지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트럼프 후보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미국에서 나와요. 한국 정치가 미국 정치를 닮아가는 겁니까? 미국 정치가 한국 정치를 닮아가는 겁니까? 사법 리스크가 이쪽 저쪽 다 있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트럼프가 지금 우세하잖아요. 네.
트럼프가 바이든하고 양자 대결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여론조사가 네.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 정치에 접목을 해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하고요. 특히 저 헤일리 이제 전 그 유엔 대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색깔이 오렌지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빨강이에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생각이 얼핏 났어요, 저는. 저는 민주당을 떠올리고 질문 드린 건데 국민의힘을 떠올리셨군요. 그런 생각이 났고 그래서 이미 뭐 네. 트럼프 대선론이 굳혀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결과는 뭐 두고 봐야지 되겠지만 트럼프가 뭐 그 4건이나 지금 뭐 기소가 됐고 뭐 혐의는 뭐 9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것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론을 거의 장악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어서 역시 이제 경제 문제나 뭐 이민자 문제나 이런 것들로 2년 전부터 이제 뭐 굉장히 공약을 준비해온 트럼프가 뭔가 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에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요. 그럼요. 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 못다한 이야기 김진의 더 라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채널에서만 시청하실 수 있는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오늘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뜨거운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